2010년으로 탁 타임머신을 타고 네. 돌아간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 있고 그러면은 알고 있는 게 다 있고? 네, 머릿속에 다 있고 그럼 너무 쉽잖아요. 어떤 주식이나 어떤 투자를 할 건지 비트코인. 비트코인 몇 네. 배 올랐죠? 10년 동안. 엄청나게. 근데 비트코인 했어요? 아니 비트코인을 사보긴 했죠. 사보긴 그리고 했어요. 제가 뭐 파운데이션 X라고 크립토 그쵸. 투자하는 회사를 저희 자회사로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나 회사에서도 투자를 한 적은 있는데 네네.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코빗 아시죠? 코빗. 네, 코빗 알죠. 코빗이 제일 먼저 이제 투자를 받으러 온 회사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였는데 네. 제가 그때 프라이머 파트너였거든요. 근데 그때 블록체인 그때는 뭐 이제 비트코인 좀 시기상조고 거래소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규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투자는 스킵합시다 했는데 결국 코빗도 되게 잘 엑시트를 했고 그렇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코빗을 투자했더라면 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라도 호기심에서라도 뭐 한 100만 원어치만 사보자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저는 더군다나 엑시트한 직후였기 때문에 네. 호기롭게 한 1억 원어치 사주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꿈속에서 맨날 하곤 해요. 네. 인생이 그런 거죠 뭐. 그때 1억 넣었으면은 얼마냐 한 400억 되지 않았나요? 더 커졌을걸요. 더 커졌나? 더 커졌을걸요. 네. 진짜 대단하다. 자 그러면은 뭐 내가 놓친 투자의 기회들. 내가 놓친 투자의 기회들. 네, 2010년대 내가 여기에 뭐 주식 말고도 그냥 스타트업. 저나 저희 퓨처플레이나 굉장히 땅을 치고 울만한 일이 있는데 그게 토스예요. 와. 이승건 대표님이 토스를 놓쳤어요. 네, 미안해요. 때려도 돼요. 때려도 맞을게요, 제가. 이승건 대표님이 오셨고 근데 마침 이제 토스가 하려는 거는 금융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때는 이제 규제가 너무 많았어서 네. VC로 등록된 회사들은 금융업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토스는 저희 같은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개인 엔젤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만났는데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만났는데 이승건 대표님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저희는 그때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기술회사에만 투자한다. 그때 저희가 되게 협의의 기술회사 진짜 막 석사 협의. 박사가 있고 막 네. 그래서 그러면 회사를 좀 기술회사로 진화시키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UX에 집중하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기술회사로 변신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장문의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 어떤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기술에 투자할 수 없고 UX에 투자해야만 이 업이 성공하는지에 대한 장문의 설명이었어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럼 기술회사 안 한다는 거야? 그럼 투자 안 해. 그러고 안 했어요. 와. 굉장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토스를 이제 론칭한 때였어요? 아니면은 론칭하기 직전이었어요? 직전이죠. 제대로 된 앱이 아직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웹사이트 은행하고 연동을 하는 거를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거 연동이 되겠어? 은행이 기득권을 주겠어? 그러면 완전 시드 단계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멀티플이 얼마예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최소 2,000배인데. 자, 저는 코빗을 놓쳤고 네. 토스를 놓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생각이 있어요? 바뀐 생각이 있죠. 네. 바뀐 생각이 많죠. 어떤? 일단 저는 그때 되게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막 엑시트를 하고 인텔에서 경험을 하고 왔던 때였고 근데 지금 저는 제가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2012년도에 엑시트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글로벌 엑시트 사례고 그 당시에 사실 몇 없었잖아요. 글로벌 그쵸. 많지 사례가 않았죠. 그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목도 되게 많이 받고 해서 와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약간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 근데 그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좋은 투자는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반성합니다. 토스와 코빗이라는 여러분들 이제 코빗이 얼마에 엑시트를 했는지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제 토스가 그래도 한 이제 3조 가까이 하니까 여기까지만 못을 받겠습니다. 그만하라니까요.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지 마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010년대 저희가 좀 일목요연하게 2010년대는 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2010년대 그러니까 뭔가 되게 10년인데 긴 시간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긴 시간을 일목요연하게 뭐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근데 되게 굵직한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었던 시기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의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천병은 누구였냐? 아이폰이다. 아이폰. 네, 그냥 2010년대를 한 프로덕트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하면 아이폰이다.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2007년에 처음 아이폰 나올 때 상황 혹시 기억하세요? 사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냥 뉴스에 한번 좀 크게 나왔었고, 네.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2007년대면 네네네. 그때 그냥 그 정도 기억만 갖고 있었고, 제 2010년도에 군대 들어가 있을 때 야, 아이폰 갤럭시라는 게 나왔대, 좀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옴니아 뭐 이런 게 그쵸, 나오던 그쵸. 시대인데 네. 아이폰 처음 나왔었던 2007년에는 앱 스토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앱을 만들고 싶으면 HTML로 웹페이지를 만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직접 얘기를 하고 막 그쵸, 이랬던 그쵸. 시기였는데 2010년 정도 되면서 앱 스토어가 나오고 앱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010년을 정의하는 거는 결국 모바일, 아이폰이 촉발한 모바일 혁명, 그 뒤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나오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게 되고 누구나 필요하면 앱을 받고 모바일화된 웹페이지를 보고 10년 내내 이제 경험한 모바일로 인해서. 네. 모바일 인터넷이죠, 정확하게는. 네. 그러면은 이게 댓글 웃겨가지고 조금 읽을게요. 네. 이제 토스를 토스하셨군요. 그만하세요. 네, 그러면은 2010년대는 이제 모바일 인터넷 시대였다. 그러면 2000년대는 그냥 뭐 PC 인터넷 시대였다. 그렇죠. 2000년대는 그냥 그 PC의 유선 인터넷이 좀 무르익는 시대였다면 그게 모바일로 간 거죠. 근데 아니 뭐 PC로 인터넷을 하고 모바일로 인터넷을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되게 쉬운 예는 우버인 것 같아요. 우버나 뭐 한국에서 경험하는 거는 예를 들면 타다를 생각해 보면 그 PC로 예를 들면 우버나 타다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위치를 몰라요. 근데 스마트폰은 내 위치를 자동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언제 어디서 택시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항상 나랑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호출할 수 있지만 PC는 내가 두고 다닐 수도 있고 막 비 오는 날에 막 이만한 PC를 열고 막 쳐가지고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모바일의 엄청나게 큰 장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센서가 달려서 내가 모든 걸 입력하지 않아도 얘가 나보다도 더 나에 대해서 잘 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내 옆에 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이거 제가 궁금한 건데 네. 2000년대 뭐 90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닷컴 버블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들이 있던데 이제 인터넷 이 보급이 빨리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상했던 모습이 모바일 같은 거였는데 그게 뭐 PC여서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진 않은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아마존이라던가 PC 인터넷 시대에 네. 뭐 심지어 구글이라던가 이런 회사들도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엔 동의하지 않고요. 근데 그 인터넷 기본적으로 정보를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항상 연결되고 항상 가지고 다니고 항상 나의 정보를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인터넷에 결합됐을 때 그 파괴력은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 파괴력이 좀 어느 정도였다라고 저는 그 될까요? 파괴력을 되게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2000년대에 네. 노인분들이 PC로 뭔가 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없죠. 없어요. 2010년대에 노인분들이 배민을 쓰거나 카카오 택시를 쓰는 걸 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카톡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쓰잖아요. 국민 플랫폼이잖아요. 그게 2010년대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항상 목표로 했던 거는 컴퓨팅 디바이스가 everywhere, everyone 어디에나 있고 누구라도 쓸 수 있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게 달성된 게 2010년대다. 그러니까 되게 역사책에 나올 만한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손에 인터넷 디바이스를 다 항상 들고 다니는 인도네시아의 고잭을 생각해보면 고잭은 어떤 거냐면 우버 비슷한 건데요. 뭘로 시작했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스쿠터로 사람을 날라요. 그러니까 택시가 스쿠터예요. 그 스쿠터를 부르는 플랫폼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쿠터로 사람을 나를 정도로 열악한 인도네시아에서 고잭이 대성공을 했죠. 유니콘이 됐죠. 근데 고잭이 유니콘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슨 얘기냐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도 어떤 나라도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다 스마트폰 한 대씩은 갖고 다니는 일이 벌어진 게 2010년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책 중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냥 핸드폰 뭐 똑똑한 핸드폰 이런 게 아니라 뭐 인간의 진화다라고 하면서 뭐 포노사피엔스라는 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산업의 변화를 나아가서
좀 인간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좀 이런 네네네네.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온 게 있다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2010년대 주요 이슈를 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그 날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니까 나름 숙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3탈 1풀. 약간 말장난인데 음. 탈언어, 그 다음에 탈인간, 그 다음에 탈경계. 이 세 개가 2010년대를 상징하는 키워드다. 그리고 그 중심엔 모바일이 있다. 그 중심엔 모바일이 있다. 근데 이거 좀 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탈 언어는 뭘까? 탈언어의 상징적인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예요. 언어랑 유튜브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가 검색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 나이 또래의 검색은 뭔가 텍스트로 된 웹페이지가 우르르 나오는 거였거든요. 아니면 뭐 블로그가 나온다든지. 근데 지금 검색 쿼리를 가장 많이 받는 사이트는 당연히 구글이지만 네, 그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검색 쿼리를 제일 많이 받는 사이트는 유튜브예요. 요즘 그 디지털 네이티브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디서 검색해? 유튜브요. 와, 근데 제가 사촌 동생들 하는 거 보니까 글자를 쓸 줄 몰라도 음성 인식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냥 음성으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사촌 동생이 얼마나 어리길래? 5살? 이 정도? 진짜 5살짜리가 음성 인식으로 검색을 한다고요? 네. 그런 맞춤법을 시대에 살고 있네요. 모르니까. 네네네네. 텍스트에서 비디오로 갔다는 뜻이에요. 텍스트에서 비디오로 갔다. 네, 그러니까 소통 인터넷의 방식이. 기본이 되는 소통 방법이 문자에서 동영상이 됐다. 네. 이제 뭐 이미지도 있고 인스타처럼. 그렇죠. 2010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스타트업이 시장에 나와요. 카카오톡. 카카오톡도 역사적이지만 네. 인스타그램이 나옵니다. 인스타그램은 저는 2010년대를 대표할 만한 앱을 하나만 뽑아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네. 왜? 저는 인스타를 처음 봤을 때 뭐 이런 미친 앱이 있어. 사진 하나 올리고 그냥 끝이잖아. 필터 되게 조악한 필터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쵸, 그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 이런 거는 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 인스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이제 나이를 먹은 거죠. 그런 한 장의 사진이나 굉장히 짧은 동영상만으로 현재 상황이나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다. 근데 그게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려면, 내 감정을 전달하려면 글을 써야지. 교회 대표 주자가 싸이월드였잖아요. 네, 그쵸. 비가 오고 나는 눈물이 난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비 오는 창에 기대서 약간 울고 있는 나를 이렇게 셀피로 찍어서 올리면 끝나잖아요. 훨씬 더 많은 컨텍스트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인스타그램 2010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인기를 끌었지만 스냅챗이 2011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큘러스 2013년에 이제 오큘러스가 나왔고, 오큘러스는 이제 VR 디바이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영상에서 하나 더 나간 거죠. 좀 더 우리의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정보를 우리한테 덤프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나온 거고, 틱톡 요즘 뭐 난리도 아닙니다. 틱톡이 2016년. 유일하게 못 먹은 시장이 한국이라고. 미국이나 뭐 중국은 물론이고 사실 미국하고 중국을 다 먹는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근데 막 한국도 먹힐지도 모르는데 제가 애들을 보니까 요즘에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이 유튜브를 틱톡처럼 쓰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 뭐 고민 있다 하면은 유튜브 미공개 방송을 딱 킨 다음에 그 링크를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그 오픈 채팅방 같은 거에다 올려가지고 니들 뭐 들어와가지고 뭐 고민 들어주고 그러네. 네, 같이 얘기하자 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그냥 하는 거구나. 그쵸. 그러고 이제 방송 종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이 그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너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요 주제는 너무 섹시한 주제라서 우리가 나중에 중고등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즐겨 쓰는 툴들 패매를 그렇게 쓰더라고. 맞아요. 요즘에 카카오톡 안 쓴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더 벗어나면은 주제를 벗어나. 네. 그러니까 내가 주제 벗어나는 걸 잡아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벗어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네.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는 이제 2010년대 키워드 중에 하나인 탈 언어는 인터넷의 표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글이나 말에서 동영상이 돼버렸다, 사진이 돼버렸다는 거고요. 그건 다 동감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탈인간인데요. 탈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마땅히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기계가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이것도 2010년대 벽두에서부터 이 혁신이 일어나요. 기억하세요? 2010년대에 애플에서 아이패드랑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게 시리라고 있어요. 2010년에 시리가 나왔을 때 애플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리 자체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구글 어시스턴트, 뭐 아마존 알렉사 뭐 이런 것들이 뒤이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음성 인식에 AI가 쓰인 경우인데 그 외에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S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웨이모라고 지금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죠. 거기서 자율주행 택시를 2018년에 개시를 했고, 굉장히 많은 AI와 관련된 일이 있었고, 특히 대한민국을 강타한 사건이 있었죠. 알파고. 네, 알 선생님이 네, 알파고 한국에 쇼크. 오셔서, 하지만 우리의 이세돌 네. 이세돌 구단님은 이겼죠. 네, 알파고를 한판 이겼죠. 한 판. 네. 뭐 아무튼 그래서 그렇구나. 바둑이나 운전이나 말을 알아듣는 거는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기계한테 맡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해가 이제 2010년대의 말이었다. 2010년대다. 그래서 2010년대에는 상업적으로 AI를 써서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모두 다 자각하게 된,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이제 딥러닝 폭풍이 불면서, 사실 뭐 이 얘기도 또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왜 딥러닝이 2010년대에 갑자기 출현했냐, 그건 사실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데이터가 폭증하고 네.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고 컴퓨터가 되게 빨라지고 뭐 이런 거에 힘입은 바가 있거든요. 또 클라우드에도 힘입은 바도 있고.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2010년대 살았었다라는 게 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딴 시대 살았던 것보다. 근데 우리가 2030년에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3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탈. 마지막 탈은 탈 경계예요. 탈 경계는 뭐냐면 업이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인지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지 뭐 식품 회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게 돼버렸다. 그거의 상징적인 게 또 2010년에 딱 나옵니다. 위웍은 뭐 하는 회사냐? 논란이 많은 회사. 논란이 많은 회사. 지금은 그냥 네. 이상한 부동산 임대업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손가락질을 받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중국에서 위챗이 나오죠. 네. 사실 지금 위챗은 이런 용어를 실제로 써요. 슈퍼 앱이라고. 앱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고잭이나 그랩이나 이런 앱도 다 이제 슈퍼 앱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위챗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걸로 결제도 하고 당연히 채팅도 하지만 5만 가지를 다 위챗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계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챗이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2014년에 오큘러스를 인수해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홀푸드를 인수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슈퍼마켓을 인수한 거예요. 홀푸드를 인수해서 온오프라인 경계도 무너져 버리고, 스페이스X, 로켓 사이언스 같은 이건 스타트업 영역에 들어오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훌쩍 들어와서 이제 팰컨 헤비가 이제 2018년에 발사가 되면서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스페이스텍 붐을 또 일으켰죠.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네. 스페이스X 같은 회사는 돈을 뭘로 버는 거예요? 스페이스X의 가장 큰 물주 전주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정부? 나사. 네. 예전에는 이제 나사가 알아서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스페이스X한테 사업을 주고 그렇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거나. 그렇죠. 공기관이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요? 하청을 줍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하청을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저비용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데만 하청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이제 그렇죠. 나사 이제 우주 시대 이제 끝나고 나서 나사의 좀 예산이 점점 그렇죠. 줄어들면서 이제 그렇죠. 많은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쉬워했는데 네. 그래도 그 적은 예산을 잘 굴려줄 스타트업이 나온. 그렇죠. 그러니까 거였구나. 이건 되게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기술이라면 정부가 예산을 줄이더라도 대안은 항상 시장에서 나온다. 물론 뭐 일론 머스크라는 부세출에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 오히려 우주 개발에 있어서의 가장 큰 허들이 뭘까를 자연스럽게 성찰하고 찾게 된 거예요. 로켓을 한 번 쓰는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죠. 그건 뭐 비유를 하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차 타고 가는데 대전에서 차를 버리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로켓 한 번 쏘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요.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보 같지만 웅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로켓 저거 다시 가져오면 안 돼요? 재활용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말이 돼. 너는 로켓을 안 써봐서 몰라. 앨런 머스크가 난 로켓 안 써봐서 모르는데? 근데 한번 해볼래. 그러고 한 거죠. 그게 다시 스페이스텍의 반전을 갖고 온 거고, 나사의 기술로는 재활용 가능한 로켓을 못 만들지만 스페이스X는 만드니까 거기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구나. 이제 답이 되셨습니까? 네네네. 재사용 발사체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죠. 그렇죠. 공공 입찰 네네. 이런 이야기. 네네. 제가 위워크 얘기했죠, 위챗 얘기했죠, 페북, 오큘러스, 뭐 구글 픽셀폰, 아마존 홀푸드,
뭐 펠컨 헤비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종 격투기의 시대다. 저는 특히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여기 탈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한국은 굉장히 클래식하게 그 경계가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삼성전자가 치킨집을 연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혁신적인 경계 넘기를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지만 영화 유통 같은 걸 우리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플은 이미 영화 유통, 음악 유통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계를 확 뛰어넘어야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그런 판이 벌어진 게 2010년대다. 탈경계. 네네네. 이제 플랫폼화가 남았는데 네네네. 플랫폼이라는 게 참 뭐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은데 이제 플랫폼화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2010년대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2000년대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뭐 플랫폼을 지향하네 뭐하네. 근데 2000년대까지는 포탈의 영향력이 되게 컸어요. 구글 같이 뭔가 하나 페이지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검색어 치면 결과 나오고 굉장히 단선적인 유저 익스피리언스들이 많았는데 그게 굉장히 복합화된 거죠. 예를 들어 구글만 예를 들어도 우리가 구글을 접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구글 맵을 들어가도 구글을 접하죠. 안드로이드 폰을 써도 내가 접하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봐도 구글을 접하는 거고 뭐 구글 서비스 중에 하나만 겪어도 나는 구글을 겪는 건데 유저가 특정 회사의 서비스를 겪는 채널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디지털 부스러기들을 누가 더 잘 긁어 모으냐에 따라서 유저 서비스의 퀄리티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그릇을 만들어낸 게 진정한 플랫폼의 완성이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이 그걸 보여준 거고 그게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를 증명해낸 거죠.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너도 나도 플랫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는 사용자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뭔가 체험을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 기능을 쓰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릇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담겨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하나의 스토리지에 담기고 그 스토리지에 담긴 그 데이터들이 서로의 기능에 서로 작용을 해서 사용자 경험을 높이는 게 플랫폼의 본체인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뭐 데이터들과 뭐 상호작용 이런 거의 어떤 연쇄작용 자체가 또 질을 높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구글 검색을 하면 할수록 구글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데 그걸 단순히 더 좋은 구글 검색을 하는 데만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심지어 유튜브에 나한테 보여주는 광고에도 그 데이터를 쓰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사람이 멀티태스킹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나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뿐이지만 구글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는 그 모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미난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플랫폼 이야기를 플랫폼 말고 이제 탈경계에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우리 대기업이 네. 탈경계를 해버리면 과거의 문어발식 확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 저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왜 탈경계를 할까요? 페이스북이 왜 갑자기 오큘러스를 샀을까요? 야, 페이스북 이제 망했어. VR로 가야 돼. 그래서 산 걸까요? 근데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에 그렇죠.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그거죠. 네.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치킨집을 차린다. 이건 뭐 그냥 행동하는 자기네들도 어색하고 고객들도 어색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뭐 중요한 뭐 세계적인 스케일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이번 CES에서 현대자동차랑 우버가 플라잉카 프로젝트를 발표했잖아요. 네. 우버가 플라잉카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두 가지 면에서 놀라워요. 하나는 진짜 날아다니는 차를 하는 거야. 이것도 놀랍지만 두 번째가 전 더 놀라운데 우버가 직접 그 비이클 제조에 물론 현차가 만들지만 제조와 운용에 뛰어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버는 자기 차량을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잉카는 소유주가 따로 있고 내가 그 소유주한테 그냥 운행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플라잉카는 우버가 사서 우버가 뿌려야 돼요. 네.
그런 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버의 목표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장 편리하고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게 이동하는 걸 제공하는 게 우버의 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가 자기 업을 정의한다면 그 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구로서의 방법, 소프트웨어 회사, 하드웨어 회사, 이건 다 방법론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홀푸드를 인수했잖아요. 그럼 아마존이 왜 홀푸드를 인수했을까? 신선식품도, 그러니까 아마존은 전 세계 모든 상품을 가장 고객한테 잘 팔고 싶은 회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품 중에 신선식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용자 경험을 분석해봐도 신선식품을 가장 잘 팔려면 오프라인 매장이 최고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진출해야겠네. 근데 홀푸드가 제일 잘해. 사. 이게 아마존이 홀푸드를 산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어발식 확장하고는 좀 다른 거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마존의 꿈은 정말 큰 것 같아요. 근데 제프 베조스 아저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현대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업을 재정의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 제조업체에서 이제 우리는 서비스 맞아요. 업체다 하면서 최근에 그 이제 우버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3일 전에 LA에서 네, 그 공유 차량 서비스 해서 네, 이제 네. 직접 제조한 차량을 아무 주차장에다가 넣어놓고 약간 소카와 같은 모델을 LA에서 그냥 뭔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인데 문어발 확장 느낌 또 안 나지 않나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업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하는 회사야?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그냥 실행하는 걸로 회사를 정의하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고 구글도 스마트폰 만들고 애플도 스마트폰 만드는데 사람들이 구글을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애플을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구글과 애플은 다 자기 업을 명확하게 정의했고 그래서 아무리 희한한 걸 들고 나와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아, 얘네는 이 업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고객이 느낄 정도로 업의 본질을 네. 추구해야 네. 확장할 때나 이런 때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낄 정도로. 네네네. 네. 그리고 더 빨리 실행할 수 있고 내부 사람들도 야, 왜 우리 회사가 이거래? 이렇게 혼란스럽지도 않겠죠. 네. 네네.